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키의 기본적인 역할, 어떤 경우에 이제 키를 쓴다라는 거, 우리가 키를 활용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때 볼 수 있는 케이스 규격표에 평행키 그리고 반달키 두 가지 종류의 키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키홈에 대한 이제 규격들이 나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KS 규격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KS 규격에 나와 있는 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KS 규격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평행키예요. 평행키는 똑같이 있죠.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격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좀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일단은 이제 호칭 방법이 나와요. 호칭 방법. 그래서 이제 호칭을 해주는데, 호칭 방법은 이제 키를 이제 구매할 때, 이 키를 시중에서 구매를 할 때 어떻게 내가 형번들을 이제 불러주면 이제 일반적으로 알아듣는가, 뭐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호칭 방법이니까. 그래서 구매할 때 이제 어떤 형번 같은 개념인데, 일단은 이제 평행키의 호칭 기호는 P하고 PS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형 구멍 없음이라는 게 있고, 나사형 구멍이 있음이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이제 케이스 규격표 시험 때 볼 수 있는 내용에서는 이제 요렇게 양쪽 둥근형, 양쪽 네모형, 그 다음에 한쪽 둥근형, 요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키 가운데. 이걸 측면에서 단면도 친 거를 보면은 카운터 보호가 뚫려 있습니다. 즉, 저기에 뭐가 들어가요? 볼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평행 키를 고정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키가 가지고 있는 저 전체적인 폭치수, 길이치수에 관련된 공차, 끼워 맞춤 공차 값만을 가지고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키의 고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키에다가 이렇게 카운트 보호, 볼트 머리가 숨을 수 있는 카운트 보호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키 홈이 나 있는 쪽에 거기에 맞춰서 앞나사, 탭을 가공을 해가지고 나사로 체결해서 키가 확실하게 고정되게 그렇게 조립해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나사를 쓸 거냐 그러면 PS, 나사 쓴다 그러면 PS 형태로, 나사 필요 없다 그냥 끼워 맞춤으로만 끼겠다 그러면 PA 형태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나사까지 체결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고, 일반적으로 이제 나사까지 껴주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덩치가 커다란 장비들, 그런 쪽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덩치 커다란 키가 그 홈에서 이제 유격 가지고 까딱까딱 움직이면은 그거에 의한 진동이 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좀 덩치가 큰 키 같은 경우는 나사가 있는 타입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중에 조그마한 부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부품 정도의 크기에서는 이렇게 키에다가 나사까지 적용해주는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KS,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KS,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표는 키 홈에 대한 내용, 치수표만 나와 있어요. 키 홈. 키를 낄 수 있는 구멍에 대한 치수만 나와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온전히 키에 대한 치수들입니다. 키에 대한 치수들이고, 일단 키의 호칭은 이제 키의 호칭 치수 중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이 호칭 치수가 결국은 적용되는 축이 있어요. 축 얼마에 어떤 치수를 적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쪽에는 없고, 그거는 키홈 가공하는 쪽에 가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키홈 가공하는 쪽에 있고, 이쪽에는 그냥 그 키홈 가공하는 쪽에 있는 축직경에 대한 치수를 가지고 내가 어떤 키를 쓸 거다라고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그 키에 대한 치수를 결정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키의 호칭 치수는 이제 그 키홈 가공되는 쪽에서 결정이 나고, 그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면 키의 길이입니다. 길이. L이거든요. L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내가 2 곱하기 2짜리 키를 쓰기로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L의 값은 6에서부터 20까지. 길이 값은 6에서부터 20 사이의 길이를 쓰는 게 좋다. 이게 좋다예요. 만약에 나는 좀 상황이 특수해가지고 길이가 20을 넘어가는 길이의
키를 써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그걸 쓰면 안 됩니다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쓸 수는 있어요. 적용해도 되는데 일단 길이가 20이 넘어가는 키는 시중에서 일단 안 팔아요. 딱 그 사이즈에 맞춰서 키를 안 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기다란 키의 원형이 되는 이제 발을 하나 사와가지고 잘라서 쓰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잘라서 써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중에 딱딱딱딱 나와 있는 길이에 맞춰서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요 L값만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L값에 대한 A, 뒤에 가로치고 A 써 있잖아요. 이 가로 A까지도 봐야 돼요. L은 표의 범위 내에서 다음 중에서 고르는 거, 요 밑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골라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내용 중에 고른다고 하면은, 저 밑에 있는 저 길이들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선정해서 바로 구매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저 범위 바깥에 있는 길이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그 길이는 시중에 판매돼서 나오지 않으니 내가 특수하게 특수 주문을 넣어서 특주품으로 받던가 아니면 그냥 일반품을 갖고 와서 내가 그 길이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쓰든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뭐 우리 회사가 저 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돼가지고 키 같은 것들도 표준품을 많이 사가지고 재고를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요런 것들도 고려해서 키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행 키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행 키가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평행 키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진 게 뭐냐면 경사키입니다. 경사키라는 게 주어지는데 이 경사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경사키는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은 되게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얘는 표준 부품이잖아요. 표준 부품인데 표준 부품의 규격을 시험 때 외워서 적용을 해라? 그러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우리 KS 규격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집에 실어주지 않고 그리고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험 주의사항에 보면 규격표에 주어지지 않은 것들은 일반적인 IS 규격에 맞춰서 선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외우고 있는 거 가지고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부품에 대한 치수들, 이런 부품의 치수를 일일이 다 외우고 있다? 그러면 신이에요, 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에 대한 거는 그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품이 실질적인 케이스 규격에는 있는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있는 케이스 규격표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일단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시험에 안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이 경사키는 이제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경사키를 쓸 필요가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사키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경사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키를 고정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평행키는 이제 먼저 여기다 홈을 내고, 그렇죠? 먼저 여기다 홈을 내고 여기다가 키 블럭을 끼고 이제 축을 여기서 이제 키홈이 나 있는 축을 여기서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한다의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고정한다는 개념인데, 이제 저 경사키의 경우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잘못해서 제가 피를 돌려고 그랬대요. 일단 이제 여기에 이렇게 홈은 나 있어요. 근데 홈이 날 때도 이렇게 안 나요. 이렇게 안 나고 끝에서부터 나요. 끝에서부터 일정 깊이까지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껴지는 부품도 이제 이렇게 키홈이 나 있는데 껴지는 부품은 이렇게 경사로 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경사로 나 있고, 일단은 키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평행키와 다르게 키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부품을 먼저 조립을 합니다. 먼저 조립을 하고 반드시 이 키홈은 요 바깥쪽으로 완전히 오픈돼 있어요. 터져 있어요. 터져 있으면 이제 요렇게 해서 두 부품을 먼저 축하고 구멍하고 먼저 껴가지고 이렇게 맞춰놓고, 이 다음에 여기다가 요 경사키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밀어 넣어요. 밀어 넣고 요 끝단을 손으로 일단 밀어줄 수 있는 데까지 밀어 넣고 망치로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평행키 같은 경우는 요 높이 방향,
높이 방향으로는 이렇게 위가 떠요. 떠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여기 이 경사다 있는 홈에 이 경사가 더 큰 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꽉 그냥 꽉 낄 때까지 계속 망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키를 사용하면 여기 꽉 껴져가지고 조립됩니다. 키가.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저렇게 때려가지고 키를 박아 넣겠다.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게 경사키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가 좀 크나큰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망치로 여기를 변형을 일으켜가면서 억지로 꽉 좀 넓은 높이를 보다 높은 높이를 요 좁은 데다가 억지로 밀어서 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꽉 껴가지고 껴있는 건 사실인데 고정력이 되게 단단하게 꽉 껴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외력이 가해지는 순간 이 외력이 얘가 꽉 껴져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외력이 딱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힘이 반대로 팡 튀면서 이 껴져 있는 키가 막 뭐 총알 쏘듯이 팡 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그래서 어딘가 외력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부품이라든가 그런 거에는 일절 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저게 내가 강제로 억지로 껴 넣은 만큼 그만큼의 반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릴 만한 힘이 딱 가해지는 순간 그만큼의 힘이 반대적으로 이제 탕 튕겨나가는 키가 튕겨나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진짜 힘이 얼마 안 걸리고 그냥 별다른 고정장치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냥 저렇게 망치로 때려 넣는 그냥 수작업 방식으로 그냥 손쉽게 고정을 하겠다. 조금 이제 저거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자의 편의성 아니면 이게 어떤 값으로 딱 맞추기는 애매하고 그냥 작업자의 감각으로 어떤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제 좀 약간 어떻게 수작업 개념의 이제 조건이 좀 가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경사키예요. 그래서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험에서 사용하는 케이스 규격표에는 배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요 밑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반달키입니다. 반달키는 이제 우리 시험 때 볼 수 있는 케이스 규격이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은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그림. 납작바닥. 네, 납작바닥. 한번 봐보면 저 납작바닥에 대한 거 안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키홈 반달키의 키홈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키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 근데 요 납작바닥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우리는 이제 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키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 뭐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일단은 적용하는 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이건 키가 선정되고 나서 이제 그 키에 대한 치수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만 순수하게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키는 시중에서 사와서 쓰는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요 키의 치수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볼 필요는 별로 없어요. 볼 필요는 별로 없고 어차피 저거는 키를 제조하는 사람들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이제 반달키가 있고 이제 반달키 호칭 공고 더블 A를 쓰면 둥근 바닥이고 여기서 WB를 쓰면 이제 뭐 납작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6이라고 한다면은 3은 이제 요 B값이 3이고 그 다음에 16 같은 경우는 D0 저게 이제 지름이에요. 이렇게 그렸다고 반지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부분에 지름이 1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반달키의 치수를 호칭으로 정의해 줄 수 있다. 라는 것도 아시면 되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키에 대한 치수는 어차피 이제 키를 선정하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어요. 선정하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거의 이제 키를 제작하는 사람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이 키 자체의 이제 규격을 볼 일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시험 때 볼 수 있는 케이스 규격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선정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대충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 자 일단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반달키든 평행키든 아니면 경사키든 뭔가를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적용할 때 이제 차이점이 뭐냐 일단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뭐 어떤 순간에 이제 어떤 키를 적용을 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키를 선정할 거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사키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경사키 설명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경사키라는 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망치로 때려가지고 껴넣는 형태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서 잘 사용되진 않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를 고정할 때 그 망치로 때려 껴가지고 쐐기를 박아가지고 어떤 그 위치를 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매뉴얼적,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어떤 거를 뭐 세팅을 해준다든가 뭐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장비에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경사키가 사용되는 부품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단 한 번도 경사키를 쓴 적이 없어요. 어떤 부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경사키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경사키를 사용하는 부품의 종류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이제 경사키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실무에 가서 아마 배워야 될 거예요. 단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경사키라는 게 있고, 경사키라는 건 어떤 식으로 키홈을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키를 조립을 한다. 그런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경사키를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경사키구나,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경사키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반달키와 평행키인데, 그럼 반달키와 평행키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 반달키를 쓰고 어떤 경우에 평행키를 쓰느냐, 이거를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단 평행키의 장점이 뭐고 반달키의 장점이 뭐냐, 그리고 평행키의 단점이 뭐고 반달키의 단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일단 평행키와 반달키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구적인 안정성, 즉 그런 것들을 보자고 한다면은 평행키가 더 좋아요. 반달키 같은 경우는 키홈을 팔 때 반달 형태로, 반원 형태로 깊게 파야 돼요. 깊게 파다 보니까 축에서 파내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이 좀 더 약해져요. 많이 파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내부를 많이 비워냈기 때문에 축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행키 대비해서 반달키는 견딜 수 있는 이제 토크, 축이 견딜 수 있는 회전 그 토크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이제 토크가 높고 그런 것들을 잘 버텨야 되고 내구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평행키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낮아도 된다 그러면 반달키를 써도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 좋도록 큰 힘을 버틸 수 있도록 무조건 평행키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반달키를 썼을 때의 장점은 뭐냐, 그쵸? 평행키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평행키를 쓰지 왜 반달키까지 만들어서 반달키를 쓰느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축에다가 키홈을 내주는데 반달키가 키홈을 내기가 좋아요. 편해요. 그거는 이제 키홈을 이제 어떻게 내줘야 되느냐, 그걸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축에서 나는 평행키는 이제 지금 우리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 보면 그 형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형태로 가공을 하려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요 지름에 해당하는 엔드밀이 필요해요. 이 엔드밀을 가지고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 왔다 갔다 회전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표면을 깎아내는 거죠. 표면을 깎아내면서 원하는 키홈의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깎아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깎아내야 되는데, 반달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으로 파지겠죠. 그러면 얘는 이거 가공하기가 되게 간단한 게, 이 반달키가 갖고 있는 원의 지름하고 똑같은 원형 톱날을 갖고 오면 됩니다. 원형 톱날. 두께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반달키의 두께를 갖고 있는 그냥 원형 톱날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축에다가 물려놓고 여기서 그냥 뺑 하고 돌려요. 그냥 우리 전기톱 돌려놓듯이 그냥 왱 하고 돌려놔요. 돌려놓고 뭐 해주면 돼요? 축을 갖다 대면서 내가 이 원하는 깊이가 될 때까지 그냥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얘는 좌우로 긁으면서 조금씩 파낸다라고 한다면 얘는 되게 순식간일 거예요. 우리가 톱으로 뭐 나무 강목이나 그런 거 썰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이 톱을 이렇게 뚝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깎아내는 건 되게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키홈이 가공되는 가공 시간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가공 방식도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렇다 보면 제작할 때 뭐가 편해요? 당연히 반달키가 편합니다. 전반적으로 반달키가 편해요. 이런 이제 제작성을 따진다고 보면 차라리 반달키는 쓰는 게 낫다.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이제 이제 우리가 걸리는 장비에 걸리는 하중이라든가 그런 값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걸리는 토크 값이 이제 크게 되면 이 반달키는 이제 축 자체가 약하게 되니까 축이 못 버틸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평행키를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반달키를 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토크 상황, 일반적인 평균 토크 상황에서는 그냥 평행키를 쓰신다고 보면 좋아요. 굳이 이제 반달키까지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걸리는 토크가 그렇게 아주 미비하다. 아니면 지금 하는 동작 자체가 토크 중심이 아니다. 단순히 이제 원형으로 껴지는데 위치만 각도만 돌아가지 않도록 그냥 잡아주는 개념이다. 무토크다. 뭐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반달키를 선호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반달키와 평행키가 나눠진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평행키를 쓴다라고 해서 평행키를 쓰면 써주면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평행키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평행키에 있는 요 키홈에 대한 이 내용을 봐야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주는데, 일단은 뭐 키홈의 구멍에 뚫리는 키홈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축에 뚫리는 키홈의 폭 같은 경우는 B1, B2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값은 똑같습니다. 2면 2예요. 2면 2예요. 2면 2. 똑같아요. 그리고 3이면 3이고 4면 4고 이게 뭐 B2는 3이고 B1은 2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값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굳이 B1, B2라고 나눠놨냐? 적용되는 공차의 값이 다릅니다. 적용되는 공차의 값이. 근데 이 공차의 값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왜 공차값이 똑같은 폭을 가진 홈인데 왜 공차값이 다르냐? 이걸 이해하려면 키가 어떻게 껴지느냐, 조립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축에다가 키를 낄 때는 이걸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키의 이제 높이하고 요게 이제 높이 H하고 이게 B가 아니라 H, 폭이 아니라 H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길이 L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축에 이제 키가 껴진다는 건 이제 요만큼 껴지겠죠. 한 요 정도 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위에서 눌러서 껴요. 축에다 낄 때는. 그러면 요 높이 H의 절반 정도, 일반적으로 절반이나 절반이 안 되는 거리예요. 그 정도의 마찰을 이겨내고 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되는 구간의 길이가 짧아요. 면적은 똑같지만 마찰되고 이제 내가 눌러줘야 되는 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여기 이제 공차가 좀 지나가는 이제 마찰돼서 지나가는 거리가 짧으니까 약간 타이트해도 돼요. 약간 좀 꽉 조여도 상관없어요. 꽉 조여도 상관없는데 반면에 이제 구멍 쪽에 요 키가 껴질 때는 축에 키가 껴진 상태에서 구멍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입하면 이 마찰이 되는 구간의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이 정도 길이를 진행할 때까지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쭉쭉쭉쭉쭉 밀어 넣어줘야 돼요. 길이가 길어요. 마찰이 일어나는 구간의 길이가 길어. 이렇게 되면 요 B2의 공차값이 약간 헐거워야 돼. 헐거워야 이 길이를 다 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껴지기가 쉬운 거야. 헐거워야 돼.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B1, B2 이제 활동형, 보통형 두 가지 있는데 활동형, 보통형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자, B1, B2 보면은 B1의 공차값과 B2의 공차값을 보면은 여기 중간에 이거 표 좀 잘못된 게 여기 선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칸 나눠진 건데 요 선을 제가 실수로 지워진 채로 이제 출력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0.03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0.015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값을 보면은 공차값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똑같이 30 정도, 0.30 미크론이죠. 그러니까 0.03 정도를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차값의 범위는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만 0.03이에요.
그러면은 이 폭의 마이너스면은 오히려 이 폭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폭이 지금 4인데 4보다 0.03mm가 더 작아. 그럼 3점 얼마 되겠죠? 3.07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더 작아져. 작아진다는 얘기는 껴지는 게 4mm인데 껴진 게 4mm인데 똑같이 4mm, 4mm가 아니라 4mm 더 작다. 이렇게 보면 얘는 뭐냐면 완전하게 억지 끼워 맞춤입니다. 이거 완전하게 억지 끼워 맞춤이에요. 왜? 작은 구멍에다 큰 축을 밀어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강제로 꽉 끼워가지고 그냥 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망치로 때려 넣어야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망치로 때려 넣든가 아니면 프레스로 꾹 지그시 누르든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절반 15만 억지, 그러니까 0.015만 억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0.01호는 오히려 헐거워요. 그러니까 공차 범위가 이렇게 되면 뭐냐면 가공되는 상태에 따라서 언제는 헐거울 수도 있고 언제는 꽉 조일 수도 있다. 구멍이 축보다 언제는 클 수 있고 언제는 작을 수 있다. 그건 가공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가공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게 낄 수도 있고 아니면 헐거울 수도 있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끼워 맞춤이라고 하죠. 얘는 보통 끼워 맞춤이다. 왜 그럼 좀 더 여유 있는 보통 끼워 맞춤을 해준 거냐? 당연히 요 끼는 구간 자체, 길이 자체가 짧으니까. 기관 자체가 기니까 좀 더 헐거워야 돼. 이렇게 억지로 빡빡하게 끝까지 요 전체 길이를 다 밀어붙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더 헐거워야 돼.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공차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KS 규격표에서 볼 때는 아마 요 값들이 안 적혀 있을 거야. 값들이 안 적혀 있고 뭘로 적혀 있냐? N9, JS9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KS 규격표를 보면은 요렇게 공차값들이 다 적혀 있고 요 위에 가로치고 전체적으로 N9입니다. JS9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때 보는 KS 규격표에서는 이거 어차피 이 값 적을 거 아니니까 그냥 이 값만 적어 놨습니다. 그 간략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B1, B2가 있는데 활동형과 보통형이 있다. 그럼 대체 활동형은 뭐고 보통형은 뭐냐인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형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활동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보통형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활동형인 경우. 근데 활동형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니야. 어떤 활동을 하느냐인데 자, 여기에 이제 키움이 이렇게 껴져 있어요. 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축이 껴지는데, 축이 이렇게 껴진 상태에서 가만히 고정돼 있으면은, 그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키움에 이렇게 딱 껴진 상태로, 축이 가만히 있다. 제자리에 있다. 제자리에 있다라는 건 얘가, 선생님, 이 축이 도니까 얘는 회전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전은 요 키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같이 도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뭐냐면, 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활동을 얘기해. 껴져 있는 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활동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회전 방향이 아니라 무슨 방향이냐면 축 방향으로. 이 좌우 방향으로 축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여기 키오모에 껴져 있는 얘가 왔다 갔다 하냐 이거야. 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건 활동형이야. 근데 축의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냥 키하고 같이 회전만 해. 그러면 보통형이야. 그럼 이걸 왜 나누느냐? 당연히 이렇게 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키움하고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통형에 있는 값은 뭐야? 보통형에 있는 값은 억지 끼워 맞춤이야. 여기 보면 마이너스 오히려 키가 갖고 있는 폭 4mm보다 더 좁아. 마이너스야. 억지 끼워 맞춤이야. 근데 이거 활동형 쪽 와서 볼까요? 활동형 쪽으로 오면 플러스야. 얘는 헐거움이야. 헐거움으로 바뀌어. 왜 헐거워요?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켜야 되니까. 꽉 끼면 마찰이 못 일으켜야지. 억지 끼워 맞춤 한 거를 축 방향으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움직인다고 억지 끼워 맞춤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많이 해봐서 하는데 죬새가 발생해서 낀 거는 끼고 난 다음에는 위치를 딱 잡고 난 다음에 못 움직여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축 방향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애한테 이 억지 끼워 맞춤을 적용을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활동형이야. 근데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은 키움에 껴주고 얘가 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문제가 몇 문제나 나오냐 이거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보통형을 선정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얘기했던 강사들 저한테 아까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얘기했던 그 강사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활동형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학생들한테 안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자기가 왜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아니 얘기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지만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라는 확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지. 왜 그걸 확답을 받으려고 그래?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이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실무에 가서도 이걸 알 필요가 없냐 이거지. 아니잖아. 그리고 여지껏 시험 문제에 활동형이 나온 적이 없었다 치자. 없었다 치는데 그럼 앞으로 시험 문제의 활동형을 누가 내고 싶어?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시험에 있는 주격포에 있는 내용이야 이건. 내고 싶으면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나온다고 어떻게 보장을 해.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마인드로 애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지. 애들이 공부해야 될 양을 난 줄여줄 거야. 학습의 범위를 줄여줘가지고 애들이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제대로 익힐 수 있게 알려줄 거야. 아니잖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다 알아야지. 왜 이게 몰라도 되는데? 시험이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 시험만 보고 인생 쫑칠 거냐고. 앞으로 주구장창 이거 가지고 설계를 할 건데. 그런 경우엔 활동형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엔 보통형이라고 하고, 그 활동형이 왜 공차값 때문에 왜 달라져야 되는가? 활동형은 그 축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억지 끼워 맞춰놓은 축방향으로 못 움직이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줘야지, 당연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다 제가 사설을 좀 덧붙여서 그런지, 시간이 한 30분 된 것 같아요. 30분 된 것 같으니까, 요, 공차값들이라는 세부적인 설명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